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누구나 한 번쯤 마음 한켠에 품어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혼 속으로의 새로운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혜수는 문 앞에 선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36살 윤소연의 눈가엔 까만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며칠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사람처럼요.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니다,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냐? 혜수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시골집을 찾아온 건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6해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엔 늘 그만 있었어요. 가끔 명절에 아들 정민우 내외가 들렀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민우가 한 달 동안 중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소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볼은 약간 푹 꺼져 있었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 여기서 푹 쉬어라. 산 공기도 좋고 조용하니까. 혜수는 일부러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출장 중에 혼자 견디지 못하고 시골 시아버지를 찾아온다는 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뜻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혜수는 68이었습니다. 35해를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고 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 박순자와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밤은 지독하게 길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가 허공에 흩어지기만 했습니다. 아들 민우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어요.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어요. 가끔 용돈을 보내왔지만 혜수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온기였어요. 단양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집 앞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났고 산에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혜수에겐 그 모든 게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풍경이었거든요. 저녁을 차리면서 혜수는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된장찌개 좋아하지? 네, 아버님.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혜수는 아내가 자주 끓이던 방식대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듬성듬성 썰고 애호박과 파를 넣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자, 먹어라. 입맛이 없어도 조금은 먹어야지. 혜수가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소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몇 숟갈 뜨다 말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괜찮다. 천천히 먹어. 혜수는 며느리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수척해지려면 마음에 큰 병이 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내가 아플 때도 그랬어요. 밥맛이 없다고, 세상이 회색으로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혜수는 안방에
소연은 건너방에 자리를 잡았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자정이 넘을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 흑, 누군가 우는 소리였어요. 아주 작고 애써 참으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혜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요. 소리는 건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저렇게 울까요? 남편이 출장 간 게 이유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쌓여온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혜수는 일어나 건너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결국 혜수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은 조금 붓고 빨갰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그래, 너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수는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68 호라비와 36 며느리.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봄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선 매화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낮 동안은 괜찮은 척했어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기도 하고 혜수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달랐어요. 흑, 흑.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면 시작됐어요. 처음엔 작게 훌쩍이다가 점점 목 놓아 우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혜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귀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운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혜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아, 혹시 민우한테 무슨 일 있냐?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버님. 밤에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로선 걱정이 되는구나. 혜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울음을 들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죄송해요. 제가 조용히 할게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혜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면 아버지한테 말해도 돼. 우리 가족 아니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려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참아야죠.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혼자 사귀면 병이 돼. 혜수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여동생 정분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텃밭에서 딴 상추와 고추를 들고 왔어요. 오라버니, 며느리 왔다며? 내가 인사 좀 하려고. 64세 분이는 건강했습니다. 혼자 텃밭을 가꾸며 살았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머, 소연이 아니가. 많이 여윈 것 같네. 분이가 소연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소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모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서울서 혼자 있기 심심해서 왔나?
잘했어. 여기 공기 좋으니까 푹 쉬어. 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혜수와 단둘이 마당에 나왔을 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라버니, 저의 얼굴 왜 저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여? 나도 모르겠어. 물어봐도 말을 안 해. 민우 그 자식이 바람이라도 피운 거 아니여? 요새 남자들 다 그렇다잖아. 그런 애가 아니야.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울 리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럼 뭐요? 저렇게 사람이 망가지는데 그냥 둘 거요? 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혜수도 알았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수는 용기를 냈어요. 소연이 건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러 세웠습니다. 소연아, 잠깐 이리 앉아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혜수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 혹시 민우한테 외로움 타는 거 아니냐? 소연이 혜수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어요. 민우가 일만 하느라 너한테 소홀한 거 아버지도 안다. 그 애가 원래 일중독 기질이 있어서. 아버님, 아버지가 뭐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민우한테 전화해서 일 좀 줄이라고 할까? 아니면 아버님 괜찮아요. 소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눠야 돼. 혜수의 말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어떻게 견디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어머님 돌아가신 지 6년이나 됐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견뎌오셨어요? 혼자 밥 드시고, 혼자 자고,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소연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같은 외로움을 겪는 사람으로서의 공감을 구하는 울음이었어요. 외롭지. 매일 외로워. 혜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하니까 견디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전 못 견디겠어요. 소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대화를 10마디도 안 해요. 밤에 들어오면 그냥 자기만 하고 아침엔 씻고 나가요. 전 그냥 집 관리하는 사람 같아요. 소연아, 전 사랑받고 싶어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제 말을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소연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혜수는 그 옆에 앉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외로웠거든요. 그날 밤도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 사랑받고 싶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혜수도 알았어요. 자신 역시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웠다는 걸요.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를,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랐다는 걸요. 새벽 2시쯤 혜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건너방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이 아직 자지 않은 거예요. 혜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나야. 잠 안 오냐?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울지 마라. 내가 옆에 있어 줄 테니까. 혜수가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혜수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소연이 혜수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혜수는 그저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을까요? 혜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수는 알았습니다. 이 위로가 위험하다는 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엔 넘어선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요. 혜수는 천천히 며느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자거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감사해요, 아버님. 소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혜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함이 아직도 팔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꽃잎이 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비록 그게 위험한 일이 될지라도요. 비가 일주일째 내렸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하늘은 계속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집안은 축축했고 햇볕 한 점 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혜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미역국을 끓였어. 조금만 먹어봐. 아버님, 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이틀 동안 밥 한 숟갈도 제대로 안 먹었잖아. 혜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만 저었어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에 있는 민우에게 꼭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민우야, 너 아내 상태 아냐? 무슨 상태요? 소연이 뭐 어디 아파요? 아프다기보단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여. 너 중국 일 끝나고 빨리 들어올 수 없냐?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프로젝트가 막바지예요.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소연이 원래 좀 예민한 편이라 시골 가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우야, 이건 그냥 예민한 게 아니야. 내 아내가 지금.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아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저녁 때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울렸어요. 혜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꺄! 혜수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샌다. 혜수가 급히 방 안을 살폈어요. 오래된 기와집이라 비가 많이 오면 가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불은 이미 젖어 있었고 방바닥에 물이 고였어요. 여기선 못 자겠구나. 일단 안방으로 가자.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다른 데가 어디 있어. 방이 여기랑 안방밖에 없잖아. 혜수는 젖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소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옷도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어. 밤이 깊었습니다. 안방엔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혜수는 벽 쪽으로, 소연은 문 쪽으로 누웠습니다. 한 뼘쯤 떨어져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천둥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소연이 천둥 칠 때마다 몸을 움찔했어요.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천둥은 소리만 큰 거야. 혜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안 주무세요? 응, 앉아.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 소연이 침묵했어요. 무슨 말을 꺼낼까 고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다른 분 만나실 생각 안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생각은 했지. 하지만 내 나이에 누가 나를 봐주겠어. 그리고 순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참아야 해요? 왜 외로움을 견뎌야만 해요? 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옳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었어요. 소연아, 넌 아직 젊어. 민우하고 다시 대화하면 안 돼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 마음속엔 제가 없어요. 전 그냥 함께 사는 타인이에요. 그래도 부부잖아. 부부요?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냥 같은 집에서 자는 남남이에요. 천둥이 또 쳤습니다. 소연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을 돌려 혜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버님, 저 좀 안아주세요. 뭐? 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안아만 주세요. 오늘 밤만이라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소연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거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린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에요, 아버님. 저 오늘 밤 혼자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안는다는 건 모든 도리를 저버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소연의 눈빛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뻗는 손처럼요. 혜수는 천천히 팔을 벌렸습니다. 소연이 혜수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어요. 혜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그저 안아만 줬어요.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혜수가 속삭였습니다. 소연이 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두 사람은 그렇게 꼭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천둥은 점점 멀어졌어요. 혜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걸요. 이 온기에 익숙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구원받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소연은 여전히 혜수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혜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거요. 혜수는 조용히 며느리를 놓아주고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비에 젖은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잎들은 대부분 떨어졌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혜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소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소연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혜수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은 이제 며느리를 놓을 수 없다는 거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끓인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혜수는 밥상 앞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움직임에도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소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의 손이 멈췄어요. 네, 아버님. 어젯밤 일은 잊어야 해.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돼.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버님,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운 건 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 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른으로서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버님 덕분에 살았어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안아주지 않으셨으면 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혜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을 알았기에 더 괴로웠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마당 일을 했지만 서로 거리를 뒀어요. 밤엔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건너방 천장은 혜수가 직접 수리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리를 두자 오히려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아버님, 텃밭에 상추 좀 심을까요? 소연이 삽을 들고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심자. 너 상추 좋아하잖아. 어떻게 아세요? 지난번에 내가 쌈 싸먹는 거 봤지. 표정이 좋더라. 소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땅을 파고 상추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땀을 흘렸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고요한 위로가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만나시고 행복하셨어요? 소연이 흙을 다지며 물었습니다. 행복했지. 40년이나 함께 살았으니까.
싸우신 적도 있으세요? 그럼 많이 싸웠지. 순자는 고집이 세서 내가 이기는 날이 거의 없었어. 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는 게 이제 조금은 편해졌어요. 부럽네요. 전 민우랑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려면 대화라도 해야 하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아, 너무 늦기 전에 민우한테 내 마음 전해. 남편이 변할 수도 있어. 변할까요? 사람은 다 변해. 깨달음이 있으면 말이야. 혜수가 며느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도 변했잖아. 며칠 전엔 밥도 안 먹더니 지금은 이렇게 흡하고 있어. 소연이 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그러네요. 제가 이러고 있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와 소연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엔 산책을 하고, 낮엔 밭일을 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소연은 점점 밝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혜수 역시 오랜만에 사는 게 즐거웠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기 온 지 3주가 됐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민우가 일주일 뒤에 돌아온대요. 그럼 전 서울로 가야겠죠. 혜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내 집은 거기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아버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요. 서울에 가면 또 그 지옥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소연아. 혜수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넌 강한 사람이야. 여기서 힘을 얻었잖아. 이제 돌아가서 내 삶을 바꿔봐. 어떻게요? 민우한테 솔직하게 말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 진짜 부부가 되고 싶다고. 소연이 혜수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여기서 증명했어. 땅을 일구고 밥을 짓고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야. 혜수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하듯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여기 있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힘이 되어줄게.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울음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희망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정말,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짐을 다 쌌어요.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혜수는 부엌에서 소연이 좋아하는 떡을 쪘어요. 길에서 먹으라고요. 소연은 거실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편지 하나 써도 될까요? 그래, 써라. 한참 후 소연이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혜수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읽어주세요. 지금 읽으면 안 되나? 안 돼요. 나중에 읽으세요. 소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어요. 아버님, 여기서 보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너 덕분에 다시 사는 게 즐거워졌어. 제가 선을 넘을 뻔했죠.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안아주셨잖아요. 그 순간 전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한 건 위로였어. 사랑이 아니라.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한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거기서 멈춰야 했던 거지. 맞아요. 우린 잘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이제 알아요.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요. 아버님이 저를 존중해 주셨으니까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잘 살아라, 소연아. 네, 아버님. 아버님도 행복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연은 집을 떠났습니다. 혜수는 대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택시가 멀어지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수는 텅 빈 거실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는 않았어요. 혜수는 소연이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님께,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했을 뿐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제게 주신 건 사랑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전 이제 돌아가서 제 삶을 바꿔볼게요. 민우에게 제 진심을 전할 거예요. 안 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버님도 행복하세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분명 웃고 계실 거예요. 아버님은 누군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마이너스 소연 올림.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텃밭에 심은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혜수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엔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봄은 끝났지만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소연아. 아버지가 여기서 응원할게. 혜수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혜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응원이라는 걸요. 함께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혜수의 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따뜻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봄으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또 지나갔어요. 텃밭의 상추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혜수는 매일 밭을 돌보며 소연을 떠올렸어요. 며느리가 손수 심은 상추였거든요. 서울에서 소연의 전화가 가끔 왔습니다. 처음엔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포기하지 마. 조금씩이라도 내 마음을 전해봐. 네, 아버님. 노력할게요. 소연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진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혜수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들 민우였습니다. 혜수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았어요. 민우는 소연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깜짝 방문하려고요. 소연이가 꼭 오고 싶다고 해서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소연의 얼굴도 밝았습니다. 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서 들어와. 내가 저녁 준비할게. 아버지, 제가 할게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민우가 소매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혜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들이 요리를 한다고요? 내가 요리를? 네, 아버지. 소연이가 가르쳐 줬어요.
이제 된장찌개는 제법 끓여요.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혜수 옆에 섰어요. 많이 달라졌죠, 아버님? 어떻게 된 거냐? 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연이 빙그레 웃었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했어요. 민우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싸웠어요. 민우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전 말했어요. 이대로 살 거면 헤어지자고요. 부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민우가 울었어요.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우는 거. 자기도 외로웠대요. 일만 하면서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진짜 부부 같아요. 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해냈구나. 자기 삶을 바꿔냈구나. 잘했어, 소연아. 정말 잘했어.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우가 끓인 된장찌개는 조금 짰지만 먹을 만했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셨죠? 그래, 나야 뭐. 혼자 사는 게 익숙해. 혼자 사시면 안 되죠. 소연이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시대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 어때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혜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같이 살자고 하다니요. 아니다. 난 여기가 편해.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래도 민우야. 혜수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요즘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할 일도 있고 생각할 것도 많고. 혜수가 소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잘 사는 걸 보면 내가 힘이 나거든. 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불효했어요. 아버지 혼자 두고 일만 했어요. 앞으론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하다.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채웠어요. 밤이 되자 민우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소연은 혼자 마당으로 나왔어요. 혜수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님, 제가 봄에 여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때 전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구해주셨어요. 안아주셨잖아요. 그날 밤, 전 다시 태어났어요. 소연아, 아버님, 우리가 한 게 잘못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안아주는 게 죄인지. 죄가 아니야.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두 사람 다 외로웠어. 서로를 위로했을 뿐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선을 지켰어.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를 살렸어. 그걸로 충분해. 혜수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여기서 다시 일어섰고 내 삶을 바꿨어.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사는 게 즐거워졌어. 우리가 함께한 그 봄은 잘못이 아니야. 구원이었어.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수가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이번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딸을 안아주듯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사랑해요, 아버님. 나도 사랑한다, 소연아. 딸처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요. 다음 날 아침
민우와 소연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해수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자주 올게요, 아버지.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차가 멀어졌습니다. 해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해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를 올려다봤어요. 앙상한 가지에 작은 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절 같다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요.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옵니다. 자신에게도 봄이 왔었어요. 짧았지만 뜨겁고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그 봄은 지나갔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해수는 혼자 김장을 담갔어요. 여동생 분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라버니, 요새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봄에는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더니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분이가 배추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욕심이 없어지나 봐. 무슨 욕심이요? 사람에 대한 욕심. 예전엔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어. 근데 이젠 알겠어.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해수가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다만 가끔 떠올리면 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분이가 웃었습니다. 해수도 웃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나이 먹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다음 날 해수는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소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소연아, 잘 지내고 있지? 아버지는 잘 있어. 김장도 담갔고 겨울 준비도 다 끝났어.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봄 절대 후회하지 마. 우린 서로를 살렸어. 내가 나를 외로움에서 건져줬고 나도 너를 절망에서 건져줬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우리처럼 특별한 인연이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 마음속에 남은 건 따뜻함이야.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라. 민우를 잘 사랑해주고 너 자신도 사랑해줘.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내 딸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해수는 마당에 나가 눈을 맞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매화나무에 쌓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아버님, 편지 받았어요. 그래, 잘 읽었어? 네. 울면서 읽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이 제게 주신 사랑과 용기를요. 나도 잊지 않을 거야.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슴 속에 남는 거라는 거요. 자신과 소연은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따뜻한 봄날의 기억으로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났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해수는 매화꽃 아래 섰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눈처럼요. 해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작년 봄 울면서 찾아온 며느리를요. 밤마다 들리던 흐느낌을요.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웃던 날들을요. 그리고 마지막 밤 별빛 아래서 나는 포옹을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누구나 외롭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해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을 가득 메웠어요. 해수는 그 속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영원히 피어날 거예요.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사랑 속에서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위로도 죄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와 상관없이요. 다만 중요한 건 그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금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금기가 아니라 위로였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특별한 인연이든요. 선을 지키되 마음은 열어야 해요. 도리를 지키되 사랑은 나눠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니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봄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황혼의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